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대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꺼내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하룻밤 사이에 낯선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날 밤 왜 그것을 입 밖에 올렸을까 후회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진심을 말하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솔직할수록 신뢰가 쌓인다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사이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위험한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모두 꺼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심이기 때문에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감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솔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28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암행어사로 지방의 비리를 파헤치던 시절, 그는 말의 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올바른 말은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뒤 강진으로 유배된 그가 1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말의 힘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꺼내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보존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형태의 용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강진의 긴 밤들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해 나갔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쓸 때에도 두 번, 세 번 읽어보아 원수가 펴보아도 죄를 얻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한 뒤에야 봉하라고.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그 자신이 조정에서의 발언으로 적들에게 빌미를 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의 크기, 과거의 허물, 그리고 사후에 남길 것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를 혀끝에 올리는 순간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이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허물어짐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깊은 물은 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깊은 물이 깊은 물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에서 그대들은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족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신의 씨앗이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함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이 전제를 의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추는 것은 나쁜 것이고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은 마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꺼낸 말이 나에게는 해방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함의 방향이 오로지 나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전가가 됩니다. 나의 후련함을 위해 상대에게 무게를 옮기는 것이 됩니다.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고을의 실정을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의 비리를, 장부의 오류를, 백성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임 초기에 그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하는 것을 보이면 상대는 방어하기 시작하고 방어가 시작되면 진실은 더 깊이 숨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을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명석한 판단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낼 것과 감출 것을 구별하는 절제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한마디를 꺼냈을 때 그 말이 제 무게를 온전히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세웁니다. 솔직함의 본질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그 헤아림 없이 쏟아낸 솔직함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쏟아낸 말의 파편이 더 깊이 박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깊은 물은 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그 깊이의 무게 앞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지켜야 할 침묵이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혼자 견디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가까운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입니다. 알기 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감정이 알고 난 뒤에는 계산과 판단의 층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때로 침묵의 형태를 띱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본래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방법입니다. 나는 왜 그것을 말해버린 것일까? 이 한마디를 되뇌는 순간은 대개 너무 늦은 뒤에 찾아옵니다. 재산의 크기를 가족에게 알린 뒤 그 숫자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재산이란 노년에 있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이며 가족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지는 무게입니다. 그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식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몫은 얼마일까? 형제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이미 도움받은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음들이 한번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부모를 향한 감정 안에 미세한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순물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색을 바꾸고 어느 날 문득 관계 전체의 빛깔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던 전화가 이제는 그 걱정 안에 다른 무언가를 품게 됩니다. 명절에 모이는 자리가 따뜻한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자리로 바뀌어갑니다. 더 자주 찾아오는 자식과 덜 찾아오는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그 선 위에서 형제의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한쪽은 자신이 더 헌신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며 그 간극 사이에서 부모는 점점 무력해져 갑니다. 한 집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80세가 넘어 자식들을 불러 모아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족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명절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더 어머니 곁에 있느냐를 두고 신경전이 생겼고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전화 속에 진심과 셈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얼마를 가졌는지 몰랐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로 챙겼습니다. 그 집안의 관계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감추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흔들림 앞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혜경은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자신의 녹봉이나 재물에 대해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곧 빼앗기는 것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지켜야 할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고.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구조에 대한 냉정한 통찰입니다. 꺼낸 순간 그것의 주인은 바뀝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돌처럼 품고 다녔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용서받는 듯한 느낌, 오랜 짐을 마침내 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삶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충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자식에게 고백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 가족 몰래 저질렀던 일, 누군가에게 준 깊은 상처. 고백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에서 한 뼘쯤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부모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형성된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 토대에 균열이 생기면 부모를 향한 실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물음이 자식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 드셔서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고백하셨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은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훗날 부모와 의견이 부딪히는 순간, 억울한 일이 생기는 순간, 그 고백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말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러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고백은 배려가 아니라 자식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배 시절 그는 수많은 밤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보냈지만 그 회한을 자식들에게 날 것 그대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에서 교훈의 형태로 가르침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유배 전 관직에서의 실수, 동료와의 갈등,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삶의 원칙이라는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용서는 스스로의 각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타인의 반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긴 세월의 고독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살면서 가장 무거운 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 가운데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이것만큼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제도 드뭅니다. 많은 노년의 어른들이 상속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상속 계획이 미리 공개되는 순간 갈등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작됩니다. 단지 그 시작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으로 당겨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상속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자식들이 그 숫자를 머릿속에 담은 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자리의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쪽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딘가 불편해지고 덜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쪽은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틀어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해를 넘기고 또 넘기며 쌓인다면 그 집안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절에 웃음이 점차 얇아지고 형제 사이에 전화의 빈도가 줄어들고 부모의 생일에 모이는 자리에서조차 눈빛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함이 쌓이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됩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거중기의 원리를 구상하고 성곽의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완성한 뒤에도 그것을 한꺼번에 펼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만큼만 드러냈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구상을 섣불리 공개하면 그것이 곡해되거나 반대에 부딪혀 본래의 뜻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없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간직한 결심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로 꺼낸 계획은 그 순간부터 타인의 해석에 맡겨지고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익 앞에 시험에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식들을 그 시험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물은 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수면 위의 것들을 고요하게 지탱합니다. 패배 이후 정약용은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뒤였습니다. 돌아온 마제의 서재에 앉아 그는 더 이상 조정의 일을 논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것도 목민심서를 쓴 학자라는 것도 스스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세상의 인정도 이미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책과 사색 그리고 자기 안의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세 가지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단지 타인을 위한 배려에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을 때 관계의 변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상속 계획을 비밀로 할 때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주도권을 자신 안에 두는 것입니다. 드러낸 것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숫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와 자식이 해석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과거의 실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맥락과 자식이 이해하는 맥락이 다릅니다. 상속의 계획은 자신이 가진 이유와 자식이 읽는 이유가 다릅니다. 한 번 드러낸 순간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뜻은 사라지고 상대의 해석만이 남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오해가 자라고 오해 위에 상처가 쌓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가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접받으려 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인정받으려 하고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위로받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관계를 변질시키고 변질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은 더욱 깊이 흔들립니다. 악순환입니다. 정약용이 마제에서 보낸 만년의 삶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낸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반응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 굳이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타인의 판단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깊은 물은 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근거를 둔 사람은 밖에서 오는 것들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제의 서재에서 정약용이 보여준 노년의 자세였습니다. 왜 말을 아끼는 어른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까? 왜 쉽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 상대를 향한 관심이 식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저 눈빛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 궁금함이 상대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만들고, 더 정중하게 말을 건네게 만듭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자주 꺼내지 않는 이야기이기에 나올 때의 울림이 큽니다. 이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시절을 생각해봅니다. 그는 고을에 도착해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행인의 모습으로 관찰하고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충분히 드러났을 때 비로소 마패를 꺼냈습니다. 그 한 번의 드러냄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충분한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약용은 임금 앞에서 재능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화성 설계의 공을 말로 내세우기보다 도면으로 보여주었고, 거중기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 올렸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로 먼저 떠드는 사람은 정작 보여줄 때의 힘을 잃습니다.
행동이 말을 앞설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관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집니다.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끊임없이 꺼내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지치고 과거 이야기가 되풀이될수록 귀가 닫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꺼내서 상대의 삶이 나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분이 편해지는 것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위한 것이라면 참는 쪽이 낫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강한 사람은 대개 안이 비어 있습니다. 독서로, 사색으로, 오늘 눈앞에 놓인 작고 평범한 것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안을 채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그에게는 내면에 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이 켜진 사람은 밖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그 시도는 반드시 말로 이어집니다. 기대를 놓을 때 비로소 말도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게감, 그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품격입니다. 강진에서 돌아온 뒤 정약용은 마제의 작은 서재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회갑을 넘기고 70줄에 접어들어 67세에 조용히 눈을 감기까지. 한때 조정을 움직이던 관리였고 성을 세우던 설계자였으며 고을의 부조리를 바로잡던 어사였습니다. 그러나 만년의 그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간간히 찾아오는 옛 제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말이 적은 어른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 많은 어른 곁에서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것을 그의 만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은 말하고 싶은데 밖의 힘에 의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침묵은 다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 충동이 불러올 결과를 알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엇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꺼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훈련해야 할 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침묵이 무겁고 깊은 것입니다. 이 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재산을 감추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묻어두는 것은 관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말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삶의 주인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자식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자식은 진심으로 돌아옵니다.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지킵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혀끝에 올리려다 참은 말이 있으십니까? 재산 이야기를 자식 앞에서 꺼내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의 과오를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있으십니까? 그 충동이 찾아올 때 한 번만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말해서 나아지는 것은 누구의 삶인가를, 나의 기분인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인가를.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깊은 물은 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은 마지막까지 깊습니다.